뭐 정정할 게 있는데 제가 번역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해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번역은 이제 손유진 씨라고 굉장히 깔끔하게 번역을 잘했습니다. 저 전문 번역가라기보다는 이쪽 커뮤니케이션 쪽 공부하는 분이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반에 제 사실은 요 관련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봐가지고 여러 가지 좀 체인지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는 바이럴 루프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나 바이럴 루프 성공 사례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제가 바라보는 이제 소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바이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원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이제 섞어가지고 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이럴 루프 소셜웹의 성공의 원리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셜웹 시대의 변화이 들어가서 바이럴 루프, 이게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도대체 바이럴 루프라는 책 제목만 봐가지고는 얘가 도대체 뭘까? 이거 도대체 뭐 구워먹는 건가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바이럴 루프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 책이 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바이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소셜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굉장히 수십 년 전에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게 퍼져나갔던 양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소셜 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변화 양상하고 옛날 우리가 행했던 어떤 행태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매치를 받습니다. 이게 보이세요, 근데? 예, 이거 빛이 이래갖고 잘 안 보이나 했는데, 이게 실제 이제 터퍼웨어라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행사인데요. 이제 일종의 이제 가정 방문 파티예요. 이렇게 누구 이제 파티 주선자가 있으면 파티 주선자한테 가가지고 그 주선자 집에서 이렇게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여기에 터퍼웨어를 갖다가 판매하는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말 잘하고 사교성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웃기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즐겁게 어떤 이거를 이제 끌어갑니다. 그리고 파티 장소를 내주는 누가 있어요? 파티하는 그 파티 호스트가 있죠. 호스트가 있고, 호스트는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인맥이 넓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손님들은 와서 재미있는 이 중에 이제 경품이 이렇게, 이게 터퍼웨어인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거 좀 게임 잘해가지고 딱 걸리면은 이제 공짜로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써보니까 사실 이게 제품이 좋아야 팔리는 거거든요. 제품이 꽤 괜찮으니까 실제로 거기서 즉석에서 사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이루어지는 손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터퍼웨어가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성공의 요인을 갖다 바라보면은 예상 밖으로 한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얼 실러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브라우니 와이즈라는 사람이 나와요. 얼 실러스는 이 사람 저기 이렇게 여기 이 여자분 있죠? 이분이 이제 브라우니 와이즈라는 여성분인데, 얼 실러스는 글자 그대로 엔지니어예요. 아주 공학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터퍼웨어가 뭐냐면 플라스틱 용기거든요.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밀폐 용기화 할 수 있는 어떤 50년 전에 이렇게 진공 밀폐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이 싼 그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 자기가 엔지니어니까 아주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우수한 질의 품질을 가진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든 거죠. 그런 거를 한 아주 충실한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제품이 좋아야 기본적으로 팔리지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이렇게 지금만 하더라도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알리기가 편하지만, 옛날에 한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는 사실 TV 보급도 그렇게 많이 안 됐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TV 아니면 뭐 해야 되죠? 전단지 뿌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 저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팔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타겟팅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그 계기가 이 브라우니 와이즈라는 아까 그 여자분을 갖다 데리고 오면서였는데, 브라우니 와이즈가 이 터퍼웨어를 보고서 이거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근데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이 왜 안 팔리고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들을 엮어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입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어떤 구조만 만들어 주면은 자연스럽게 팔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 보셨던 그런 파티, 가정 파티라는 시스템을 공환을 해가지고 퍼뜨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개 모델인데 이 터퍼웨어의 성공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이 파티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파티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매자가 나타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구매자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티를 호스트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보통 일반적인 판매 모델 같으면은 A가 B라는 장소에 들러가지고 팔고, C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팔고, D라는 곳에 가서 팔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기가 장돌뱅이처럼 돌아가면서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이 좋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팔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이익을 쉐어를 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파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구매자도 늘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이 또 판매원도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뭐하고 비슷하죠? 예, 뭐 아메이나 뭐 이런 피라미드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위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득을 갖다가 왕창 수거하는 방식이죠. 밑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서 판매를 했고 그것들을 갖다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게 되면 늘어나는 방식이라 조금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그래서 이 소개 모델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세 사람이 이득을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이러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터퍼웨어를 판매하고 미래의 파티를 예약할 판매원이 있어야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자기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일한 수당을 받게 되니까, 수당을 벌어들이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파티를 열려면은 파티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소위 말하는 파티 호스트가 되는데, 이 밑으로 갔네요, 바로. 예, 여기 있네요. 2차 판매원. 그리고 그러면서도 2차 판매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친절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교적이고 적극적이어가지고 파티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파티 호스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제 지역에 굉장히 유지나 지역의 좀 아줌마들 중에서, 주로 여자들만 모이니까 아줌마들 중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그래요. 여자들 그건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이렇게 좀 많이 할 수 있고, 원래 파티 같은 거 여는 걸 좋아했는데 밋밋하게 여는 것보다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상품도 제공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협찬을 받은 거잖아요. 일종의 협찬 받은 걸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종의 그 집단의 여왕벌이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교 모임을 즐기게 되는 손님들이 오게 되는데, 이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티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우니까요. 즐겁고 거기 와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게임 해가지고 재수 좋으면은 터퍼웨어를 타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나 여기 가가지고 이런 게임에서 요거 타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집안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남편도 그거 좋은 거 타갖고 왔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물 받아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판매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딴 사람 저거 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서 내가 팔아줬으니까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죠. 저 친구 거를 그렇게
저 크게 뭐 해치지 않고 사온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봐서 아 이거 잘하면 나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이득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이러스처럼 퍼뜨리는 요소에 대한 걸 잘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세 사람 이득을 보아야 돼. 이게 누가 한 이걸 다 누가 얘기한 거냐 하면 이 브라우니 와이전 아까 그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려 50년 전에 아니 거의 60년 전이죠. 50년 60년 전에 벌써 바이럴 루프라고 얘기하는 요 원리를 체득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제임스 홍하고 이제 짐 영이라는 친구가 2000년 10월 9일 날 런칭한 사이트예요. 이게 제임스 홍이라는 친구는 원래 닷컴 버블 있는 닷컴 회사에 있었던 친구인데 2000년대가 닷컴 버블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직 상태로 자기가 놓였고 그다음에 짐 영이라는 친구는 버클리 대학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둘이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실직을 했으니까 제임스가 야 뭐 재미있는 일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제 소개팅을 갔다 온 거예요. 소개팅 비슷하게 누굴 만나고 왔어. 그래서 그 여자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내가 생각해 10점 만점에 한 7점쯤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 뭐 그런 거 되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야 그러면 우리 여기저기 있는 사진을 좀 끌어내다가 그 사진을 가지고서 점수 매기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막 디스커션을 막 좀 장난삼아 하다가 집에 가요. 그러다가 이 제임스 홍이라는 친구가 시험 삼아서 자기 집에 한번 그 파워포인트 뭐 이런 간단한 이런 걸로 실제로 사람들 몇 개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개를 끌어가 와가지고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넘어가고 몇 점 누르면 넘어가고 하는 간단한 걸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뒤에서 이걸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야 그거 뭐 하냐 너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래 그런 양반이었는데 야 내가 보기엔 그건 4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뒤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앉더니 무려 30개 40개를 거의 열중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바로 전화를 했죠. 친구한테. 야 이거 지금 당장 우리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런칭해야 돼.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할 정도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옛날 자료를 갖고 올라다가 이게 오늘 캡처한 사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사이트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찍어서 올린 사진 같아요. rate me 하고 나시냐 하시냐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누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높은 점수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이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바이러스처럼 번집니다. 이게 런칭을 언제 2000년 10월 9일 날 했다 그랬죠. 10월 9일 날 42명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42명의 친구들한테 그 사이트 이제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낸 거죠. 보냈더니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42명은 왜 했냐면 이제 히치하이커를 위한 은하수를 하는 히치하이커의 가이드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제대로 못 읽어보고 영화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42라는 숫자가 뭐 책에서는 굉장히 우주를 의미하는 아주 엄청난 수래요. 그래서 그 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42명한테 링크를 보낸 거예요. 딱 보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첫날 링크만 딱 보고 여러 번 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막 보내기 시작하는데 첫날 순 방문자가 37,000명. 첫날 이걸 42명이 시작해가지고 번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사진을 올려가지고 나는 몇 점이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200명이 사진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200명이 첫날. 둘째 날이 되니까 10만 명이 순방문자. 그러니까 37,000명 더하기 10만 명. 13만 명이 순방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며칠 이렇게 되니까 몇십만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살롱닷컴이라고 일종의 좀 저널리즘 하는 미디어 회사인데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 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이 관리자하고 얘기도 했지만 난 이거 바로 내가 저기 비판적인 글을 써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글을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상의 홍등가. 예, 가상의 홍등가에 다름없는. 그리고 실제로도 분석해 보면은 점수가 이제 비키니 입고 뭐 이런 거 사진 올린 여자 점수가 높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끔찍한 뭐 이런 얘기도 쓰고 하지만 완전히 중독적인. 막 가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화가 됐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급기야 이게 서버를 갖다가 버클리 공대에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진영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올렸었거든요. 버클리 공대 대학 네트워크가 마비가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니네 이제 바깥에 나가라. 나가가지고 해야지 도저히 학교에서 학교 네트워크 마비돼가지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가서 사이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6주 후에는 PV가 300만, 매일 3,000장이 넘는 사진이 등록이 되더니 결국에는 뭐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서 2008년인가 매각을 했어요. 몇 천만 달러 받고 매각을 했고 지금 현재도 아까 전에처럼 굉장히 별거 아닌 사이트 같지만 현재도 상당히 인기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를 보면 좀 이제 비슷하게 생각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화 페이스북 보신 분 계세요? 네. 예, 그 페이스북 보면은 처음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만들기 전에 그 여자친구라고 하려고 했던 친구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체이고 와가지고 못 만들어요. 예, 자기가 이거 페이스매시라는 걸 만드는데 자기가 아는 그 친구들의 사진을 긁어와가지고 자동으로 매칭시켜 1대1 대결시키는 거 하죠. 얘가 이쁘니 제가 이쁘니 해가지고 그걸 막 해가지고 했던 그 사건이 있죠. 그것도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올려갖고 나의 평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그런 거고 나이가 모르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했는 거라면은 페이스매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학교 그런 네트워크의 어떤 주소록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져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퍼진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죠? 이제 빠르게 퍼진 거.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같은 경우 어때요? 친구 추가가 계속되죠. 카카오톡 쓰시는 분. 예,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벌써. 예, 그게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딴 사람이 추가를 해도 이렇게 추천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형태로 해서 바이러스 같이 번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굉장히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사례는 바로 mybaracobama.com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사실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주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라고 그 친구가 원래 크리스 휴즈라는 친구가 원래 페이스북 창업자 4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창업을 했던 친구인데 2007년도에 오바마 캠프에서 당시는 민주당에서도 꼽히지 못하고 한 5, 6등 정도 하는 후보였어요. 근데 나를 도와달라고 페이스북에 크리스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오바마를 당선시키는 myobama.com을 갖다 지휘하게 되는데 당시 나이가 24살인가 그랬어요. 24살 된 젊은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2008년인가는 뭐죠? 타임즈였나 패스트 컴퍼니였나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해 가장 중요했던 젊은이로 뽑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걸 만들게 되는데요. 크게 3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캐치프레이즈. 이거 아마 다들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못 본 사람들이 없는. 왜냐하면 이걸 스티커로도 만들고 뭐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다들 붙이고 다닐 정도로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Yes, we can이었어요. Yes, we can이라고 아주 간명하면서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퍼뜨리기 쉬운 메시지를 갖다가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자발적 확산 유도가 됐습니다. 가장 컸던 게 매시업 뮤직비디오를 이제 Will I Am이라고 스칼렛 요한슨이 여기 보면 이제 Will I Am이라는 친구가 만든 뮤직비디오에
스칼렛 요한슨하고 카림 압둘자바가 이제 오바마를 서포트를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카메오 출연 비슷하게 하면서 매시업 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몇 천만 비디오 그 플레이가 돼요. 그 다음에 난 오바마에게 반했어요 같이 자발적인 확산이 가능한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퍼가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죠. 그 TV 광고 커머셜이 광고 자체도 뭐 커다란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하겠지만 그 광고 말고도 그게 이제 다음 TV팟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퍼가고 너 이거 봤니? 그 영상 봤니?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많이 자발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어떤 확산 유도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 오바마닷컴의 이제 성공 요인으로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롱테일이라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돈을 걷어야지 자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를 텐데 이 선거 자금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은 기업에서 큰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더더군다나 당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친기업적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어땠죠? 그 맥케인하고 붙었을 때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그 커다란 자금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이 깊어갖고 많이 돈을 갖다 끌어올 수가 있었는데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300만 명 정도 더 자원봉사를 했는데 십시일반을 했어요. 십시일반으로 몇 달러, 단 2달러, 2달러, 3달러도 좋으니까 그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치러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었던 사례가 뭐 희망돼지였나요?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 돼지 저금통 가지고 했었던 그것도 좀 비슷한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의 퍼뜨림의 요소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뭐 여러 가지 뭐 일반 오프라인에서의 기업,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티피컬한 하드와 낫 같은 스타일의 온라인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에서 활용된 거, 이 세 가지를 봤는데 크게 봤을 때 이 바이럴 루프라는 거는 이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이제 그 일반적인 링크를 퍼뜨릴 수, 그러니까 나한테로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를 삽입하는 방식을 쓰는 기업.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바이럴 루프, 일반적인 바이럴 루프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 이게 자생적으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네트워크가 번져나가는 방식을 쓴 게 있어요. 그거를 바이럴 네트워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더블 바이럴 루프라 그래가지고 바이럴 루프가 여러 개가 연결되는 방식,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제일 티피컬한 게 어떤 거냐면은 한메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인수한 회사인데 인도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 인도 친구들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이메일을 처음 퍼뜨릴 때 특별한 무슨 광고를 쓰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메일을 보내면 자동으로 그 밑에 한메일을 쓰라고, 한메일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자동 삽입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한메일 그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와가지고 나한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퍼졌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방식 쓰는 데 많죠. 지금은 다들 광고라 생각하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그런 걸 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게 링크를 삽입해가지고 끌어 당겨오는 게. 그래서 지금은 뭐 다음이나 뭐 어디죠? 웹메일 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제일 끝트리에 보면 이게 자기네 걸 끌어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시하시죠, 거의. 예. 그렇지만 이메일이 없었던 시절 같으면 무시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받았는데 내가 이메일 어카운트를 새로 굉장히 웹에서 쓸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 아, 이게 뭐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웹메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뜨려졌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링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인비딩에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전체를 통으로 떠가지고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삽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삽입을 하면은 블로그 같은 데 영상이 뜨니까 그 영상을 눌러가지고 유튜브 사이트로 다시 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가입을 하거나 그 사이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거나 뭐 이런 방식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로 올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연결과 연결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첫 번째 바이럴 루프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 하기에는 뭔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더 많은 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영향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태 시스템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베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붙어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진가라 그래가지고 뭐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붙고 어떤 거는 뭐 그룹이 붙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추가로 더 붙죠. 수십만 개, 거의 50만 개가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러붙을 수 있도록 만든 거. 트위터도 트위터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 사진 올리는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막 생겨나면서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바이럴 네트워크는 커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블 바이럴 루프인데 이거는 사례는 그렇지 많지 않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닝이라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마크 앤드리슨이라 그래가지고 넷스케이프 만들었던 친구가 이제 파운더로서 같이 참여한 그런 업체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종의 그룹을 만들어요. 소사이어티,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모든 네트워크 개발자가 닝의 사용자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사용자가 또 잠재적인 네트워크 개설자가 돼.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의 동호회 같으면 동호회가 예를 들어 네이버에 카페가 있다. 그럼 네이버의 카페가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끌어오고 끌어당기고 할 수 있는 어떤 링크를 갖다 만들거나 하면은 그러면 그 자체는 그냥 바이럴 루프를 쓸 수 있겠지만 닝은 뭐가 달라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최초 성공의 네트워크를 모방해가지고 거기 있는 회원들이 R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를 더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입양 사이트, 뭐 안티 사이트 이런 게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소녀시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쳐요. 제가 그럼 소녀시대 커뮤니티에 막 가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모으니까 니네들 와봐라 하고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소녀시대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거? 안티 소녀시대 뭐 이런 거 만든다고요. 그리고 소녀시대 윤화 커뮤니티를 안에 그래 또 만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카페 안에 카페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카페 안에 이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두두두두 내려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가능하게 해가지고 퍼뜨린 형태인데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닝이. 근데 이 경우는 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왜 그랬을까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너무 빨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벌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나 뭐 이런 방법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컨택도 해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 이런 게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사이트 하나에다 연결해서 물건을 팔거나 뭘 하거나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자기네들이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비용이 너무 빨리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네트워크 비용에서부터 이거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마다 또 이제 커뮤니티마다 또 관리 안 해주면 난리 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용 증가에 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속도가 못 맞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모델이 붕괴를 해요. 되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간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상당 정도 좀 필요한 거죠. 바이럴 할 때에는. 이제 요런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바이럴 루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바이럴 루프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서 하나 아주 유명한 영상 하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최고로 성공한 케이스를 하나 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책에서도 소개된 아주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갖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말한 그 두 사람이 원래 이제 서커스 같은 거 좋아하는 과학자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과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멘토스가 뭔지 아시죠? 캔디예요, 캔디. 그리고 다이어트 코크 아시죠? 예, 코카콜라 콜라 그 녀석인데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멘토스를 콜라에 넣었더니 이렇게 거품이 엄청나게 되는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디오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같은 사건을 봐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건데 보통 옛날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걱정을 해요. 왜 걱정할까? 이 뭔가 먹다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예? 먹다 큰일 날 것 같아. 저거 멘토스 먹다 콜라 먹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들고 그래서 일단 위기로 생각을 해요. 위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저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코카콜라는 안 그러고 있었는데 멘토스에서 야 저거를 좀 잘 활용을 하면 뭔가 재미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까 익스피리먼트 넘버 몇이었죠? 기억나세요? 137이었죠. 아까 그 퍼포먼스가 137번째 퍼포먼스예요. 그 전에 이제 하나 터뜨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멘토스에서 불렀죠. 야 우리가 니네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막 퍼뜨릴 거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까 전에 그게 벨라지오 분수쇼 있죠?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아까 완전 퍼포먼스가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101개의 병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언제 맞고 뭘 어떻게 하고 연습을 쭉 해가지고 시나리오 있는 대로 다 짠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멘토스가 엄청나게 실적을 올렸어요. 과거에 어떤 TV 광고나 뭐 이런 것보다도 몇 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어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한 케이스인데 이처럼 재밌고 뭔가 퍼뜨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성공을 합니다. 마케팅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바이럴 루프를 탔던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이제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넘어와가지고 소셜에 조금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관점이고 그림인데 보통 소셜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미디어 시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미디어로 바라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미디어가 뭐죠? 네, 미디어 매체죠. 우리말로 하면 매체가 됩니다. 매체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지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감성을 전달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뭐 열광적인 어떤 열정을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미디어를 보통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림이란 설이 있고요. 벽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말이란, 음성이란 설이 있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보통.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디어라는 것이 18세기 정도 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퍼뜨릴 수 있는 게 적어서. 기껏해야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책을 갖다 인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 조금 늘어났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장에서 내가 이렇게 떠들 때 여기 주변에 온 사람들 그나마도 소리를 듣고서 가야 되니까 시간과 함께 사라지죠. 아니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퍼뜨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과거의 미디어를 가졌을 때에는 지배계급이 별로 그렇게 민중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지배계급의 역사가 어때요? 대부분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역사가 왕위의 친척이라든지 외부 세력이라든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또 귀족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일어나죠. 역사를 봤을 때 진짜 밑에서부터 일어난 그런 혁명은 몇 개 없어요. 뭐 로마 시대 스파르타쿠스의 난 같은 게 있고 우리나라는 만작의 난 같은 게 있고 몇 개 꼽지 대부분은
윗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소통의 통로가 없었거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의 첫 번째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시스템이 뭘까요? 18세기에 신문입니다. 신문. 지금 우리가 소셜 얘기를 하느라 굉장히 우습게 봐서 그렇지 신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 모여 살게 되니까 뭘 하게 돼요? 이제 뭔가 정보 제공을 하는 직업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뭔가를 프린트를 왕창 해서 지식을 넣고 주변의 거를 알아낸 다음에 사람들한테 뿌려주면은 이 뭔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기자들이죠. 기자라는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찍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변천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변천의 틀은 누가 만들어냈나 하면 타임지에서 만들어요. 타임지 아시죠? 타임지가 혹시 그 오래된 수백 년 전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 부서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개발을 해내요. 그래서 아주 메이저로 올라서게 되는데 1등 공신이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미디어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는데. 네. 윤정기를 만들어. 윤정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찍었는데 타임지가 처음으로 롤러. 이 신문들 찍어내는 거 보시면 이렇게 롤러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푹 나오잖아요. 그 기술 처음 개발했어요. 그게 보통 이렇게 찍는 거에 비해서 단가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훨씬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혁신을 이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좀 앞에 나서게 되고, 두 번째는 미디어는 원래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찍어내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배달이에요. 배달. 유통 네트워크예요. 그 신문을 처음 만들어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달 네트워크 만들기예요. 그쵸?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문사가 있고, 신문사가 새벽에 신문을 와장창 윤정기에서 찍어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거 트럭에 실어가지고 어디다 보내요? 소위 말하는 배달 총국에 보내요. 지국 쭉 보내요. 그 다음에 각 집마다 배달은 누구를 시키죠? 예, 배달 소년들을 시키죠. 아침에 시급 주고 아르바이트, 아침에 이제 그거 뛰어본 사람들도 많잖아요.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맡겨서 쭉 뿌리게 만들죠. 그게 배달 네트워크예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 신문이라는 것이 워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본. 초창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찍어내기까지 됐는데 영국에 전국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문사가 많이 생긴 다 지방지야. 왜 그랬을까? 전국을 커버하는 배달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 돼가지고 19세기 들어가면서 영국의 전국지가 처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전국지가 처음 탄생할 때 원래 신봉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전국지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무슨 일로 전국지가 생겼을까? 철도입니다. 철도. 철도가 깔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홍익회라고 아시죠? 홍익회, 그 철도 역마다 뭔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인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했죠. 영국에서 그 사업권을 누군가에게 사업권을 준 거죠. 그 철도를 깔면서. 그 사람이 전국지 대장이 돼요. 1번으로. 왜? 신문을 왕창 찍어낸 다음에 열차가 가면서 역마다 통통통통 떨어뜨려 놓고 가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 됐죠. 다일리로 나가야 되니까 항상. 며칠 지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판을 바꿨어요. 옛날조차도 기술이 나오면 미디어의 판은 바뀌어요. 기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그 뒤에? 라디오가 나왔죠? 라디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예, 텔레비전.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구조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가운데 퍼블리셔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독을 해요. 그쵸? 퍼블리션 수가 적어요. 얼마 없어. 신문, 방송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걔네들이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매스미디어를. 그리고 나서 기사들도 아주 많은 기사들, 그리고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퍼뜨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힘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리 권력이 없다 그래도
권력이 있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낙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미디어 시스템에서는 그 몇몇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한 20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년 전 정도까지 얘기해요. 20년 전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1989년에 아주 중요한 발명이 일어납니다.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1989년에 웹 기술 처음 개발돼요. 웹. 우리 웹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만드는데요. 팀 버너스리가 원래는 입자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 그래서 선이라고 해서 유럽의 입자물리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과학 연구하던 물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글이 이렇게 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글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실험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논문엔 또 뭐가 필요하죠? 레퍼런스, 참고 이거 문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이 문서 구조 가지고서는 그냥 옛날 문서 구조 가지고는 불편하잖아요. 그림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링크를 쉽게 해가지고 다른 문서하고 연결할 수 있게 만든 구조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HTML 문법이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초의 웹서버를 그 팀 버너스리라는 물리학자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팀 버너스리가 이 과학계에서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게 외부에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하도원학 같은 사이트 만들까 봐. 그러니까 저급한 문화가 너무 빨리 퍼지고 포르노 같은 거 하기가 자기가 딱 써보니까 과하게 쓰기도 좋지만 포르노 같은 거 올리기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퍼지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요즘 뭐 게임 가지고 괜히 저 여성가족부에서 이상한 거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걱정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 그 사람 우려가 초기에 좀 맞아떨어졌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초창기에 인터넷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야동이거든요. 네, 그런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게 세상을 갖다 반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전 세계가 어차피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1998년도 정도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한국에는 인터넷 웹의 스타트 포인트를 언제로 보냐면 98년이니까 9년 정도 갭이 있죠. 그러면 그 9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뭐가 진행됐었죠? PC통신 시대입니다. 그때가. 예, PC통신. 뭐 캐텔, 그다음에 그 PC 서브라 그래가지고 데이콤에서 했던 천리안, 그다음에 캐텔이 하이테일 되고 이러가면서 한참 거기서 썼었죠. 그러다 98년도부터 급격하게 인터넷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급격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PC통신에서 그렇게 넘어갈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뭐가 그걸 불을 지폈을까요? 98년도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로 통신하고 두루넷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뭐죠? 초고속 인터넷 회사가 처음 설립이 돼요. 그러면서 그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인프라가 쫙 깔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한국 인터넷을 그래서 당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인터넷은 고속도로는 참 잘 깔렸는데 안에 컨텐츠가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텐츠가 없었어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98년도 당시에 이제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우리나라에 포탈이 생기는데 이때 이렇게 인터넷이 됐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쌍방향이 됐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미디어가 수가 많아져요. 왜?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역사는 항상 옛날을 돌아봐야 돼요. 뒤에 봤을 때 과거에는요. 부고 하나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뭘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 할 때에도 뭘 썼어요? 신문에다 냈다고요. 아주 작은 섹션이 그래서 되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 신문들을 이제 뒤져보시면 잘 보시겠지만 아주 조그만 단어로 해가지고 별별 이상한 광고들 막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그쵸? 그거 가지고 알렸으니까. 그쵸? 근데 이 웹사이트, 홈페이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매스미디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퍼블리시 할 수 있죠. 네트워크를 통해 알릴 수가 있어요. 그쵸? 문제는 뭐예요? 안 오는 게 문제지. 사람들이 안 와서 문제지 어쨌든 퍼블리셔는 될 수 있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웹사이트의 공지 상황을 보려는 사람들은 여기로 와라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럼 직원들은 최소한 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돼? 퍼블리셔가 된 거죠 이미. 내가 미디어가 된 거예요. 기본 홈페이지가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수가 많아져요. 수가. 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들어가기 쉽잖아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 어렵지가 않죠. 근데 신문사 만드는 거나 방송사 만드는 건 어때요? 여러분 만드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 공중파라 그래가지고 전파 소유권은 국가가 쥐고 있으니까 국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래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이만한 배리어였는데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수가 많아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초기에는 그렇게 수가 안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은 홈페이지 하나 미디어를 열고 나서 www 다 맨날 라디오 나와가지고 자기 홈페이지 주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북마크 하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한참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기억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걸 다 적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북마크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죠? 쭉 계속 늘어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파일도 그렇고 숫자가 왕창 많아지면 뭐부터 하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죠.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인터넷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그 스탠퍼드 대학교 다니던 대학원생 2명인데 둘이서 논문을 쓰다가 논문 쓰려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에 제일 많았던 게 과학 관련된 거 이런 게 제일 많았어요. 열심히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 이거는 법, 이거는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링크를 집어넣고 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이 쓰려고. 정리를 쭉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논문 쓰기 위해서 정리한 거지만 이거 우리만 보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이거 그냥 우리만 보지 말고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인터넷을 서핑하는 사람들의 가이드 해가지고 그걸 오픈을 열어요. 딴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열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야후입니다. 그게 야후예요. 야후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후가 세계 최대의 포탈로 처음 상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초기에 손정희 씨가 투자를 해요. 소프트뱅크에서. 그래가지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야후 저펜을 갖다 열게 되고 야후 저펜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1등이에요. 포탈 1등이에요. 아직도 야후 저펜이. 미국에서도 많이 몰락했고 한국에서는 더 빨리 몰락했지만 지금 그리고 한국에도 야후 코리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기든가 그래요. 왜 그랬을까? 손정희 씨가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98년, 99년 당시 우리나라 포털 1등은 야후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도 야후 코리아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99년 말부터 2000년에 1등이 바뀌어요. 어디가 됐죠? 예, 다음으로 바뀌어요. 다음이 뭐 갖고 있어요? 핫메일 갖고 합니다. 아까 전에 핫메일이 그 바이럴로 해가지고 막 퍼진다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재용 사장이 거의 똑같은 사이트를 몇 개월 만에 베껴가지고 이름도 비슷하죠? 핫이 아니라 핫메일로 해가지고 런칭을 하죠. 그리고 전 국민 이메일 계정 한 개씩 가지기 운동 같은 거래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국민 한 명당 이메일 어카운트 하나 해가지고 이제 다음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러면서 1등을 차지를 했어요. 이게 2000년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아까 야후가. 근데 인터넷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도저히 아무리 머리수를 늘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빨리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다른 회사가 하나 뜨게 되는데 이거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인터넷을 지 혼자 돌아다니는 로봇을 만들자. 소프트웨어로 된 로봇을. 네트워크를 혼자 돌아다니는. 지금도 네트워크를 혼자 돌아다니는 로봇이 한 전체 인터넷 그 네트워크 트래픽의 10에서 15%는 보거든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웹사이트가 생기면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네 웹사이트로 긁어오는데 그때 이제 그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걸 뽑아내고 그 키워드마다 랭킹이 매겨져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몇 등짜리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하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 바로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아이고 이게 꺼지네. 예,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페이지 랭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해당 키워드 1등부터 20등, 21등부터 40등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검색입니다. 그게 바로 검색 엔진이에요. 아까 알고리즘 랭킹 매기는 거하고 이런 알고리즘이나 긁어오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의 원리가 그거예요. 옛날 우리 그 도서관에서 색인 카드 있죠.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찾는 거랑 똑같아요. 기본은.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하게 되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죠. 예, 구글이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1등 했어요? 예, 네이버가 언제부터 1등인지 아세요? 2004년, 2003년 말 2004년 이 정도부터 2003, 4년 때 이때가 왔다 갔다 다음하고 1, 2등 왔다 갔다 할 때예요. 200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럼 기껏해야 7년 전이잖아요. 7년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이게 사람이 현재를 과도평가합니다. 원래. 인지가 현재에 뭔가 1등에 있는 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건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네이버가 1등을 하고 나서 지금 보세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라디오에 가가지고 내 웹사이트 알릴 때 www 다 뭐시기 얘기를 했죠. 요즘은 광고 보면 다 어떻게 나와요? 네이버 검색창에 뭐를 입력하세요로 바뀌었죠. 또 다음 검색창에 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첫 번째 그 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한 2007년 정도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또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가운데 미디어도 있지만 컴퍼니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자꾸 엮여요. 그러면 이걸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차이가 뭐죠? 가운데 있는 게 틀린데 사람으로 바뀌었죠. 사람 중심의 인터넷으로 됩니다. 이게 소셜웹의 정체입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전 거는 뭐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 문서. 결국엔 문서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 패러다임과 지금 패러다임의 가장 큰 차이는 문서냐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문서, 그게 PC 패러다임이에요. PC가 1976년도에 사실상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에선 제일 중요한 걸로 보는데 그게 76년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아주 중요한 제품이 나와서 그래요. 뭐가 나왔죠? 애플2가 나옵니다. 애플2. 그때 스티브 잡스가 나이가 1955년생이거든요. 76년 22살 때예요. 22세 나이에 당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처음으로 사실은 뭐 그전에도 나왔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애를 처음 내놔요. 그때.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가 이제 PC 시대잖아요. 지금도 PC 시대죠. PC 시대인데 PC를 갖고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뭘 하냐 생각을 해보죠. 30몇 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PC 갖고 뭐 하시나요? 킬러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킬러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하고 볼까요? OA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워드 프로세서, 두 번째는 엑셀 같은 거, 스프레드시트.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싸워요. 왜 싸우냐 하면 이제 문학가나 이제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스프레드시트 따위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리나 회계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리 워드 프로세스가 뭐 그리 중요한데 이렇게 돼요. 이게 둘이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제일 킬러 소프트웨어였대요. 그 이외에 이제 저같이 기획이나 뭐 이런 강의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이 녀석, 파워포인트. 얘 이제 문서 만드는 거죠, 얘도. 그 다음에 인터넷 컴퍼니 입장에서 뭘까요? 웹브라우저, 웹서버 이런 게 중요하죠. 별게 아닌 것이 웹도 링크와 그림이 들어가 있는 문서죠. 전자문서예요, 그냥. 워드도 문서죠. 엑셀도 문서예요. 그쵸? 문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러닝하는 기계가 컴퓨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되면서는 뭐가 됐어요? 남한테 내가 만든 문서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생긴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웹이에요. 그게 웹서버예요.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는 문서를 남한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뭐예요?
문서 뷰어죠. 네트워크상에 있는 문서를 보는 문서 뷰어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검색은 뭐예요? 문서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게 다 문서 중심이에요. 문서가 중심이 되면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요? 옛날보다 훨씬 지식을 찾기 쉬워지죠. 옛날에는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디 교육을 받든지 학위를 받든지 누구 밑에서 제자가 되든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배우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됐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문서화가 되면서 지식이 접근이 쉬워지죠. 그러면서 모든 지식의 생산성이 높아지죠. 전반적으로. 연결과 함께 높아졌어요. 그쵸? 이 내용들을 담아낸 책들이 바로 지난 30년간 세상의 변화를 말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지식혁명입니다. 지식혁명. 지식사회. 그리고 지식세계. 이렇게 나갔죠.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 문서가 있어요. 문서 중심 패러다임이라고요. 그게 지금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일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지? 나는 가수다를 보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장님이 와서 야단치겠죠. 왜? 일하고 문서 만드는 데서 너 뭐하니?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서 잠깐 보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들키지도 않거니와 저기 엄마랑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와가지고 야 너 뭐하니?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인지가 느낌이 이런 곳에 내가 더 다녀야 돼? 이런 느낌 딱 들죠? 굉장히 다르다고요. 앞에 거는 죄 지은 느낌이고 뒤에 거는 죄 지은 느낌은 아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느낌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인지가 내 영역이야.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처음에 뭐죠? 제일 처음 만들어진 기능 음성통화잖아요. 음성통화를 만들어진 것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사람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뭐예요? 그게 전화번호부죠. 초창기에 휴대폰 소프트웨어 경쟁을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엄청 선전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번 길게 누르면 기록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초성 검색이라든지 무슨 엄마라고 말하면 기록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소프트웨어 경쟁을 했다고요. 초창기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음성통화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 내가 아는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을 점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간을 뺏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넘겨가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시간을 안 뺏어도 되는 거. 예, 문자가 나옵니다. 문자는 그래서 비동기통신이에요. 그 앞에 음성은 동기통신이에요. 시간과 시간이 동기화돼야 되기 때문에 문자는 어때요? 지금 당장 응답 안 해도 되고 배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기 서비스예요. 비동기 통화 서비스가 문자라는 형태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얘가 나오면서 2007년 1월 달이 되게 중요하고 한국에는 그래서 2009년 11월 28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아이폰 출시된 날입니다. 아이폰이 나와서 사실상 스마트폰이 항상 히스토리를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처음 누가 만들었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주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그런 사건이 뭐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스마트폰도 그 이전에 나온 회사들 되게 많아요. 팜도 있었고 뭐 블랙베리 같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한 아이폰부터예요. 아까 전에 애플2도 그랬죠. 얘가 우리나라 같은 2009년 11월 28일에 나오고 미국에서는 1월 달에 2007년 1월 달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판을 바꿉니다. 뭐가 된 거예요? 휴대폰이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쵸? 여기서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일단 내 범주, 내 거잖아요. 내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알람 맞춰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 생각보다 적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주무실 때 스마트폰 위에 놓고 주무시는 분들. 예, 아예 같이 잘 수도 있어요. 예. 슬립 사이클이라는 앱 들어보셨어요? 예, 그 앱 같은 경우에 이게 진동을 하면은 우리가 꿈을 꿨다 안 꿨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을 6시 반에서 5시 반에서 6시 반 이렇게 맞춰요. 알람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래 꿈꾸는 시점이 왔을 때 깨야지 잘 깨요. 왜?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면서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꿈도 기억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죠? 근데 굉장히 이 밑에 깊이 들어 꿈쩍도 안 하고 잘 때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처음에. 일어나도 어때요? 한참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긴 가야 되는데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깨게 되거든요. 이 사이클이 한 밤에 5번, 6번 왔다 갔다 해요. 이 앱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딱 이렇게 올라와서 꿈자리로 올라와서 내려가려고 할 때 딱 깨워요. 그러니까 5시 반에서 6시 반 이렇게 맞추면 6시 17분 이렇게 깨워요. 1시간 중에 맞춰가지고. 앱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잘 때도 나랑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인지를 해볼까요? 음성 통화를 하실 때 누구랑 통화하고 계세요? 친구랑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예, 스마트폰이랑 얘기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이 귀가 있는 거죠? 마이크라는 귀가. 친구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 걔도 폰이랑 얘기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스피커라는 입을 통해 듣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만지고 누르면 어때요? 걔가 촉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달렸죠. 카메라라는 눈이 달렸어요. 찍는 건 뭘 찍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 찍거든요. 걔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가진 육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위치 정보 같은 거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나랑 같이 다니죠. 그쵸? 느껴지세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의 중심이 접니다. 왜? 얘가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네트워크 연결돼 있죠. 그쵸? 그치만 결국은 누가 연결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연결돼 있어요. 나와 함께 다니니까. 네트워크가 얘 PC가, 모바일 PC가 연결돼 있는데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쵸? 아까 PC는 어땠어요? PC 웹서버에, PC 브라우저에 문서 보고 문서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거기 달렸고 사람은 딴 데 있다가 가가지고 문서 올리고 문서 보내고 떨어지고 이러죠. 그럼 네트워크 자체가 어때요? 네트워크 자체가 이게 아니고 이거죠. 문서 중심 네트워크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죠. 이게 바로 소셜웹의 정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 이거예요. 모바일과 소셜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개인의 힘이 기본적으로 강해집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왜? 스마트폰의 센서들이 나를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만들어요. 쉽게 딴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고 뭔가를 볼 수 있고 추가적인 걸 찾을 수 있고 주변에 뭔가를 하는 걸 즐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죠. 마치 우리가 아바타 같은 거 보면 저는 이걸 내 손 안의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진짜로 아바타도 보시면은 강화 수트 같은 거 입고 나오는 무슨 뭐 있죠 영화에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센스가 나의 감각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센서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거를 뒷받침하고 늘려주고 그럴 거라고요. 결국에는 개인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개인의 힘이.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어도 나 개인의 힘이 세졌어. 두 번째는 연결의 힘입니다. 연결. 위크타이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연결되면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졌는데 그 한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엮이면 그게 뭘까요? 그게 소셜이에요. 전에는 카페나 이런 건 전부 동호회, 어떤 토픽, 어떤 문서, 어떤 조직 그런 걸로 묶였죠. 나를 중심으로 묶이죠. 지금은. 나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커뮤니티,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엮였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소셜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공급자 중심 경제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 경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슈밍, 롱테일, 바이럴 이게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바이럴 루프 측면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슈밍은 매스 프로덕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대량 생산. 전에는 공급자랑 소비자가 따로따로. 그리고 소비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던 시절. 이랬다가 그 다음에 롱테일에 반대되는 건 매스 디스트리뷰션. 대량 유통이에요.
몇 군데 이마트 뭐 이런 데에서 다 모든 걸 유통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G마켓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그 유통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오픈 플랫폼들이 생겼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작은 쇼핑몰이나 이런 걸 쉽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게 롱테일이에요. 매스 프로덕션, 매스 디스트리뷰션. 마지막으로 여기 생산과 소비, 유통,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매스 미디어예요. 뭐 영업, 마케팅, 파는 거, 알리는 거. 그게 어때요? 전에는 신문, 방송 몇 군데. 지금은 어때요? 바이럴 루프예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퍼뜨려 나간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보다 공급자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루프를 결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소비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팬들로 만들 수 있게 내가 그 사람들을 팬들로 만들 수 있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스며들고 진입하고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기본적인 사회를 바라보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성장을 지금 많이 했어요.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작년 수치만 하더라도 작년에 스마트폰 배우고 650만 대 보거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소셜웹 쓰는 사람 숫자를 대충 얼마 받나면은 250만 올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10만으로 시작했으니까 10배 이상으로 늘은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전인구의 5%가 안 돼요. 그럼 작년까지 얘기는 뭘까요? 얼리 어댑터예요. 한마디로 약간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인 거죠. 일반인한테 간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올해 말 되면 대충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 된다 그러죠? 2천만 대 되면은 40%. 그쵸? 그 다음에 소셜웹,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대충 올해 연말에 500만에서 1000만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0에서 20%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주류로 봅니다.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보게 돼요. 메인스트림.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린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에는 산업시대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거를 바라보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적으로 바꾼 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원천 혁신이 일으켜요. 첫 번째는 증기기관. 매스 프로덕션 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철도와 고속도로라고요.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였고 그 내부에서 사는 사회였고 이동이 없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250년 동안 그렇게 바뀌게 된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증기기관 만들어 파는 사람들하고 철도 운영하고 고속도로 운영한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주류가 됐나요? 아니죠. 그건 초기만 했을 뿐이고 그 뒤에 소위 말하는 파생혁신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 두 가지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위에 뭔가를 짓죠. 새로운 산업이 나오죠. 그게 2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좌우 이데올로기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되고 돈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또 그런 혁신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위시로 한 기본적인 소통의 혁신 부분이고 소통이 지금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저가로 개개인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에너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짓는 것도 그렇고 물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중앙 집중적으로 자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고요. 이게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로 가는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막 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가진 다음이 바뀌거든요. 초기에는 누가 돈을 벌어요? 기계 만든 데하고 고속도로 사용료 받는 데가 받죠. 돈을 벌죠. 그러면 이 산업이 어디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초기에는 삼성전자랑 SKT 같은 데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 뒤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산업들이 떠요. 결국에는. 그 위에서 이게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 인프라 위에 무엇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짓느냐. 그래서 그 사인으로 벌써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벌써 두 개가 떴어요. 첫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떴고요. 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여기가 떴고 요즘 뜬 거 뭐죠?
이거죠, 이거. 예, 소셜 커머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소셜 공동 구매입니다. 이렇게 티켓몬스터 같은 데가 1등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서비스를 저렴하게 팔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 이게 바이럴 루프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전에는요, 아무리 반값 상품이 있어도 100개를 하루 만에 매진을 시켜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품, 아까 터프웨어랑 똑같아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때요? 좋은 거는 1분, 2분, 3분 내에 매진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릴레이를 해가지고 달려버리거든요. 서로가. 내가 마케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번져가지고 다 끌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런 고속도로 인프라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딜을 영업을 따와도 알릴 방법이 없어. 지금은 되죠. 인프라가 달라지니까 이런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도 지금 인프라가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나중에는 들고 다니면서 여기 다 연결되겠죠? 예,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소셜 소비자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전통 매장에서 구매하는 계층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쇼핑하는 계층이 달랐죠. 이제는 다르지 않아요. 왜? 인터넷에 액티브엑스 깔아갖고 쇼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이 드신 분들 그거 인터넷 쇼핑 못해요, 잘. 그래서 인터넷 쇼핑하는 젊은이들하고 전통 매장 가서 사는 사람하고 달랐다고, 계층이 달랐어요. 모바일이 훨씬 쉽습니다.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도 굉장히 계신데 인터넷으로는 못하셔도 이렇게 조금만 배워보면 이거 클릭하면서 카메라가 뜨고 그거 바코드 된 다음에 뭐 누르면 저절로 사진 다는 거 정도까지는 다 하신다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뭔지 몰라도 일단 대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전통 산업으로 가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소셜하고 연결할 수가 있죠. 훨씬 쉬워요, 이게. 결국에는. 소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는 자신을 위해 소비가 되고 내가 이 브랜드를 알리는 그 바이럴의 메커니즘의 첫 번째 타겟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약간의 리워드를 줘야 되겠죠. 그런 종류가 바이럴 루프 같은데 항상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재미 요소를 주든 뭐를 주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소셜 화폐라는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끌어오고 어떤 이런 측면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예,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원리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것들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한 걸 좀 추가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럴 루프의 바이럴 현상, 이런 걸 바이럴 현상이라 그래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게 있네. 바이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바이럴이 뭐였냐 하면 바이러스의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보시면 이렇게 막 옆에 있는 거 감염시키면서 막 늘려나가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주변을 이렇게 감염시키면서 너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입소문이 퍼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거를 바이럴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이럴 루프가 그게 이렇게 하나의 루프, 동그란 루프를 형성하면 그게 바이럴 루프가 되는 거고 그걸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현상을 통으로 얘기하면 바이럴 현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이럴 현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대중들한테 퍼지면서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하죠. 저절로 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친구들한테 말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아까 전에 소셜웹,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얘가 중요합니다. 쉽게 퍼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핫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 못했지만 링크를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문을 만들어준 거죠. 그 문을 만들어줌으로 인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건데 제 블로그가 처음에는 방문자가 2008년부터 제 블로그를 썼는데 2008년도 방문자가 거의 대부분이 초기엔 다음에 썼어요. 제가 다음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잠깐 뜨면 몇십만 명이 들어와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올 게 하루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그러든지 아니면 편집자가 이렇게
지금은 다음 뷰라고 당시 블로그 뉴스예요. 블로그 뉴스에 무슨 섹션에 베스트 1등부터 30등까지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면서 거기 선정이 되면 몇천 명 들어와요. 대략.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거의 98%, 99% 이랬어요. 두 개에서 들어오는 게. 2009년에 양상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네이버 검색으로 바뀌어요. 제가 블로그 인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무슨 검색어를 넣으면 제 블로그가 좀 상위에 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근로에서 들어오는 게 60%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검색이. 근데 2008년이나 2009년이나 양상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포탈 통해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검색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이냐 아니면 누가 올려주느냐. 예, 그 차이가 있지만 근데 2010년에 지금도 네이버 검색이 제일 많은데 2010년에는 트위터랑 페이스북 통해 들어오는 게 한 반 정도 돼요. 거의 그 네이버 검색하고 비슷해요. 뭐가 달라졌느냐? 트위터는 제 글에 링크를 달고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글의 링크를 보고 클릭한 사람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는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좋아요라는 버튼, 이렇게 위로 된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클릭이 제 글이 보통 100개씩 버튼 클릭이 이게 돼요. 좋아요가. 그러면 페이스북에 자기 담벼락이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페이스북 계정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입하라고 나와요.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고 가입하신 분들은 그 버튼 누르면 가입하면 자기 담벼락이 누구나 생기거든요. 그럼 자기 담벼락에 내가 이 길 링크 뭐를 좋아했습니다라고 딱 써져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돼? 링크가 100개, 아까 제가 좋아요 받았다 그랬죠. 그럼 100개의 좋아요는 그 사람들 월 100개의 저한테로 들어오는 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어? 포탈하고 상관없이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로 들어오는 문들이 여러 개 생긴 거죠. 감이 잡히세요? 권력의 이동이라고요, 지금. 중심의 권력이 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져가게 된 건데 이게 쉽게 펴갈 수 있는 장치로 라이크 버튼이 만들어진 게 불과 작년이에요. 페이스북에 라이크 버튼이 작년에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를 퍼뜨리는 것 이용으로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 리바이스 같은 데는 청바지에다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데이트를 했어요. 청바지 판매하는 거에. 내가 이 청바지 좋아했어 이렇게 뜨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내 친구 얘가 제품명 뭐를 좋아했어요 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도대체 뭘 샀길래 하고 들어가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관계잖아요. 한 번 팔고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결국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옴니아2. 이건 삼성에서 아마 기억을 지우고 옴니아라는 아마 브랜드를 안 쓰고 싶을 거예요, 아마. 삼성 역사상 이런 브랜드가 나온 적이 없죠, 이제 거의. 근데 이게 만약에 초창기에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보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거 인정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았어요. 당시 실제로 좀 떨어졌거든. 그럼 차라리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처음에 팔 때는 광고나 주변에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다 기자들, 심지어는 기자들조차도 뭐 아이폰에 대항 많이 해가지고 엄청 좋다는 식으로 썼는데 이건 나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뽀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도 똑같았어요. 초기에 광고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되려 더 팔아주기 해가지고 쭉 퍼져나갔죠. 옛날 같았으면은 네이버 블라운지 처리를 하거나 대중매체 데스크에 전달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거나 이게 가능하고 빼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소통을 해야 돼. 직접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신뢰와 이런 투명성을 갖다가 쌓아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다행인 건 삼성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짓을 안 한다고 이제 안 거죠. 세상이 변해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캐치를 한 겁니다. 아직도 많이 변해야 되지만 수많은 기업들 다 똑같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사람들이 퍼뜨리냐 하면 아까 멘토스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유용하거나 이건 나만 알긴 너무 아깝다. 두 번째, 재밌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은 사람이 또 퍼뜨리고 할 수 있는 그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종류 있죠. 그런 장치가 들어있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쉬워야 돼요. 아무리 재밌고 멋있게 해도 어려우면 아무도 못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만족을 시키면 바이럴 현상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주 텍사스주에 있는 여자의 그 중학교 13살짜리 꼬마가 만든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뮤직비디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전 세계를. 음악도 되게 유치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월스트 뮤직비디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게 완전 지금 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엣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한테 퍼져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사장되는 녀석은 숫자가 적어요, 이제. 뭔가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제 어느에 기대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적어질 겁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좀 SK컨스에 있는 정진호 차장님이 쓴 글인데 재밌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라디오랑 트위터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지나간 방송을 아쉬워하지 않죠.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잡음이 들리면 채널을 바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언팔한다는 얘기예요. 헛소리하는 DJ는 잘립니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블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슈 하나하나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신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쉽게 퍼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